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이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좀비 기업을 위한 스텔스 치료법을 찾습니다.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오 라는 제목으로 야마자키 마키코, 시미즈 리츠코, 안톤 브리치 세 기자가 보도를 로이터에서 했습니다. 로이터를 제가 빼먹었군요. 72년 동안 후지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히토라는 시의 회사는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일 뿐이었다. 그 일본의 소규모 제조업체로서는 이례적인 일을 했다. 지난 10년 동안 2개의 이웃 회사를 인수하는 등 회사를 확장했다. 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20세기 세계 제조업을 변화시킨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두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후지타가 언급을 했어요. 수년간의 성장과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가의 도움과 거의 무료 자금 지원으로 연명해 왔다고 합니다. 일자리 10개 중 7개 정도를 차지하는 이들 중소기업은 팬데믹 시대의 지원이 줄어들고 17년 만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재편에 직면해 있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일본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라는 게 이제 정부 관료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이게 참 원가 세계에 지배를 하는 용어죠. 일본 정부는 더 많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도산하도록 내버려둘 용의가 있다고 3명의 정부 고위관리들이 말을 했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M&A에 대해 조언하는 도움센터를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그 산하에 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이런 데서도 또 이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경우에. 좀비 문제라고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리서치 회사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작년에 약 25만 1000개의 회사가 좀비했는데 이는 그들의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이자 지불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 또 추가로 그 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연간 임금과 1인당 GDP에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노동 생산성의 바로미터인 후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일본이 33,834달러다. 우리나라가 약 34,000달러 약간 넘었다고 하죠. 소규모 기업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오해 다나카와 오야 다스로는 정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계속 뭐 지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성장하는 기업의 노동자를 재배치하는 안전망을 통해 고통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또 압박하고 있고 제로제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중소기업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마디로 이제 경쟁 자본주의 논리대로 허겄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최근에 한국 우리 윤 정부의 소상공인 제 기억으로는 25조 원 지원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과 갖다 비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는 그들이 생산성, 수익, 임금을 증가시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뭐 죽을 기업은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두고
어떻게 그 M&A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또 만들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이 생산성을 올리고 수익도 올리고 임금도 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의견들이 그 좀 피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월부터 6월 사이에 거의 5천 개의 회사가 파산했답니다. 중소기업이.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반기 집계이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간다면은 한 10,000개 기업이 파산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으로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대기업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과거의 단절, 일부 가족회사는 틀을 깨고 그 가족회사인데 어떤 그 여성이 과자, 쿠키 만드는 기업인데 아버지가 저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방식을 깨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즈미라는 여성이 인바운드라고 그러죠. 그 관광객들 찾아오고 뭐 이러는 데에서 쿠키 디자인을 바꾸고 이쁘게 해가지고 히트를 친 그런 사례도 또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도 중소기업이 생존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다.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스루풋을 올린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뭐 사회적 책임 뭐 있다 있고 얘기하지 말고 우선은 생존이 중요한 거니까 기업의 행복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일본 뉴스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비유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그 스루풋 손익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은행 금리는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니까 이제 영업이익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손익계산서 그 표기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한 1, 2년 안에 확 바뀔 거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게 없어지고 운영이익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또 별도로 그 운영이익 밑에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아주 독자적으로 따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로 바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는 영업의 손익에 해당할 뿐이다. 영업이익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우선의 과제로 생산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산성이란 우리가 원가 세계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스루풋 세계로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신생산성 이게 티나는 게 오예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자립이 뺀 게 스루풋이다 이겁니다. 이거 나누기 운영 경비 이거가 이제 새로운 스루풋 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는 이거로 사고방식을 해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대단한 작은 차이가 아주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업은 돈을 버는 거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평가 잣대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그 일본판에서 이젠 한계 한국서 문 닫는 자영업자 100만 명 육박 2023년에 100만 명이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새로운 일자리로 이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느냐? 유사한 그 뉴스들도 나왔었는데 뭐 6개월간 이 정부 지원책에서 얘기할 때 6개월간 그 마지막에 퇴직연금처럼 해고연금, 해고연금이라고 그럴까요? 6개월간 주는 거 그런 거 같은 성격이겠죠. 그동안에 어디 취직을 해보라 그러는데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처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또는 의무화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이미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인 경우 또는 뭐 한두 사람 쓴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도 사실은 그 실직을 했을 때 실직 그 연금 이런 거 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뭐 이런 거가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연명해서는 안 된다. 좀비 기업으로서 좀비 기업은 그냥 사망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가 순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접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길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은 분명히 남고 있는 거죠. 또 일자리가 또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 남 밑에 가서 그렇게 쉽게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분석, 중국 재산구조 추진의 일석이조. 량핑가오와 마리우스 자하리아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도시들에게 새로 완공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저렴한 주택으로 바꾸라고 명령.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중국 20개 도시의 대규모 대국민 담화문을 분석할 결과 지방 공무원들이 그보다 더 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일수록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더 강합니다라고 화바오 트러스터의 경제학자 니에 웬이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 그 도농공도 저렴한 주택을 이 임대 주택도 살 수 있고 임대 가능하게 하겠다. 중국의 독특한 정책은 도농공은 도시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재산은 살 수 없다. 자기가 그 연고지 본적지에서만 뭐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렴한 임대료나 싼 주택 이게 그 새로 완공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많이들 얘기하듯이 뭐 5억짜리라면은 5억으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판다든지 2억 5천도 없는 사람들은 임대주택화 한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20개의 성명 중 10개는 의료진, 교사 및 기타 공공부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좀 지식계층한테도 그렇게 싸게 주겠다. 그러면은 지방도시에도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부채가 많고 가난한 광시 지역에 다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인당 주택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가정에 할인된 아파트를 제공한다. 우리는 아직 이 아파트들의 근데 품질이 어떤지는 모른다. 저렴한 아파트가 또 싸게 짓면은 어떨지는 또 모르겠다 하는 의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SH공사가 좀 유사한 그런 방법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율이 전체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지금 한 5% 정도 될 것 같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경제학자 해리 머피 크루즈는 지금 중국의 그 저렴한 주택, 싼 주택 공급하는 거 중국 전체 주택의 재고의 약 5%를 차지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20 내지 30%를 높이는 것은 정부가 비싸게 사가지고 이 주택 건설업자도 남아야 되니까 3, 4조 위안의 자금을 조달이 필요할 것.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의 저축 기능은 견고한 임금과 임금 상승과 적절한 기대연금 지급과 같은 다른 구조적 요소에도 달려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거주 비용이 싸지면은
소비들을 좀 더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수 경기를 좀 진작을 시켜가지고 중국 경제가 좀 돌아가게끔 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그것을 사가지고 더 싸게 내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부채를 계속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주거 비용이 싸지면 분명 애들도 나올 것. 문제는 한국처럼 부자 아파트, 가난한 아파트로 성벽이 쳐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뉴스에 한번 나왔죠. 한쪽은 그냥 그 주택을 사서 들어온 아파트고 한쪽은 좀 임대 아파트를 정부가 진 건데 학구는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애들이 이제 그 임대 아파트나 그 이런 데 사는 애들하고 또 자가주택에 사는 애들하고 학교에서는 친구인데 부모들이 쟤네들하고 놀지 마. 쟤네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자들은 괜찮은데 아줌마들 때문에 이제 망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 비유로 하는데 이거는 그 저기 베이징 스카이라인이네요. 베이징 주변에도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자, 우리나라 뉴스로 좀 다시 와가지고 현대차 노조 가미까지 특공대 결사대 머리띠 풀며 일제의 전제를 없애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7월 10일 날 방송한 거에 이 노조 애들이 빨간띠 두른 거는 얘네들은 자기네들은 이 빨간띠 두르는 게 일제시대의 전제, 이 결사대,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그런 거를 갖다가 배운 거를 아직도 일제 것인지 모르고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이죠. 이거를 이 노사가 상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 측의 대표들인데 이 사람들도 사실상 월급장이죠. 지들도 월급장인데 뭐 전투하는 것처럼 결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서 한다.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사협상을 하는데 결론은 뭐 무분기로 했는데 무분기의 방법론은 딴 거 없어요. 보니까 역대 최대 인상을 해줬다. 7월 15일 날 이 악수하는 장면인데 얘네들도 잘 처먹어가지고 얼굴은 아주 피둥피둥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에요. 노조 애들도 뭐 저기 그 신입사원이 1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노동 귀족 애들이죠. 얘네들. 참 이런 거 보면은 현대차가 외국에 나가서 아주 약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하지만은 국내에서 이러는 꼴들을 보면은 물론 미국 공장에는 미국에 상당한 임금을 줘야 되겠고 뭐 저기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수준에 맞는 인도네시아 수준보다는 더 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네 생존했을 때는 좋은지 몰라도 현대차가 국내 공장은 다시 더 증설은 안 하고 계속해서 외국에다 짓고 또 생산 시설을 로봇 자동화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너무 높은 임금 인상은 이 다른 이 어떤 중소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격차가 너무 커지면은 이거는 좀 한국의 양극화 현상을 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뭐 양극화 하면서 그 좌파 애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좌파 내에서도 있는 놈 없는 놈 갈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4분 5열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뭐 정치판이나 이판이나 똑같은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경제 디프레이션 상징 청년 취준생 및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 그럼 감소했다면 좋은 거냐? 그거이 아니고 그 인구가 줄어가지고 줄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한 세 군데 언론기관의 그 제목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3년 이상 백수 24만 명,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 역대 최장. 헤럴드 경제에서 김영훈 기자가 보도를 했고요. 청년 취중생 3년째 감소, 인기 떨어진 공무원 사기업에 눌렸다. 이렇게 된 게 맹찬호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고,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역대 최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공무원 안에요. 취준생 중 공시생 비중 역대 최2로 추락. 김민재 기자가 노컷뉴스에서 뭐 오늘 거의 한 12시, 이것도 오후 12시쯤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통계청 통계를 인용해가지고 보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취준생 인구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해가지고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더 이슈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로 얘기하면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속하는 청년들은 406만이나 있다 이게요. 많기도 해라. 전년 동월 대비 9만 8천 명 감소했다. 히키코모리도 그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콕 쪽이라고 보통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또는 뭐 혼자 나와서, 글쎄 혼자 나오면은 뭐 좀 취직을 해서 그 월세라도 내고 그래야 될 텐데, 아마 뭐 다른 데서 캥거루족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일자리도 줄고 또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그래서 감소한 거다. 이런 게 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선박용 엔진 1위 HD 한국조선해양 STX 중공업 품었다. STX 중공업에서도 그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래서 STX 중공업은 같은 기간 자회사인 한국해안 크래프트샤프트를 통해 0 내지 10%의 점유율을 기록한 3위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선박용 엔진에 대해서. 그래서 공정위는 향후 3년간 경쟁사의 정당한 이유 없이 크랭크샤프트를 공급 거절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었다. 물가 인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이유 없는 납기 지원도 금지했다. 정의훈 공정위 기업거래 결합 심사국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자, 시장 경제에서 움직이는데 독과점이 문제가 되니까 공정이라는 게 생긴 거는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가고 있는 아주 요상한 구조의 그 나라가 돼버렸지만은, 이게 다 이 조선을 남쪽 조선, 북쪽 조선으로 양자강을 경계선으로 하면은 북조선 대 남조선.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걸 강제 통합해가지고 싸게 하게 만들게 하고 그런다는 얘기니까, 이런 그 공정의 심사는 내부 국내에서의 독과점만 논의해서는 난 곤란하다. 이제는 그 중국하고의 비교 경쟁력을 봐가지고 좀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방은 마침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바나 코타소바가 CNN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우크라이나는 방어 전쟁만 했다 이거예요. 공격을 못했다 이거예요. 러시아까지는 이 뺏긴 지역을 탈환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유럽이 왜 그 우크라이나는 유럽 서방 나토 이런 데 말을 들어야 되냐면 자기네 나라 무기가 없으니까 다 그 지원받은 거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조건을 다 걸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유럽 국가들이 무기는 대주면서 방어만 해. 그리고 러시아까지는 공격하면 안 돼.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았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모스크바까지 막말로 모스크바까지 미사일 날려. 이런 것까지 지금 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같고요. 완전히 새로운 핵 대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성 나경원을 만나보세요. 도널드 코크 데일리 비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포스터를 뭐 어떻게 좀 잘 그렸네요. 그녀는 한국이 에너지 이외의 다른 것을 위한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있는 미국이 그 정책을 포기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고, 나경원 의원은 그 국민의힘 대표에 그 도전하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핵 보유나 마찬가지인 그런 조약까지 맺어가지고 같이 작전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 공유를 하면서 그 핵이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몰라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건지, 핵은 철수했었다고 옛날에 뭐 그랬었는데 들어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는 잘 비밀일 테니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미국의 핵 말고 한국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을 집중 요 정도까지만 제가 그 가져왔는데 이 점선을 많이 한 것은 매우 그 장문의 기사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말법집을 발로 찼다. 라고 한 것은 북한의 남친 74주년인 6월 25일 날 이 발언을 했다. 이게 핵 보유국이 돼야 된다는 거를. 뭐 저는 핵 보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그 자체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이제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고 우리가 거의 있는 것처럼 해줄게. 있는 것처럼.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직 그 공인된 바는 없지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트럼프 집회 총기 난사 규탄이 일어나고 비난전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여러 비난들을 이 캐리 피츠 AP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 사람의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 국장, 그다음에 FBI의 다른 적절한 관리들이 최대한 빨리 위원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열도록 할 것이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여성분이 그 비밀 경찰국의 수장이랍니다. 아니 경호국에 트럼프의 잠재적인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지목된 JD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 근데 요거 7월 14일 날 뉴스 때는 그랬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공식 런닝메이트로 JD 벤스 의원이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장은 지난 토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을 계기로 보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참. 2023년 전 세계 정부 부채는 97조 달러, 약 13경 3,569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황인호 기자가 국민일보에서 보도했는데 그 전 세계 정부가 이자로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 8,470억 달러, 약 1,166조 원에 이른다. 요게 소개하고 있고, IMF 입장에서는 지출과 수입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조치를 취하는 4개국은 미국, 중국, 영국과 이탈리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과도한 지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국가의 기본 재정 전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빚의 허덕이는 각국의 해법은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둘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CNN 비즈니스는 전 세계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올해 뭐 이것저것 선거가 많다고 그러죠. 정치인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으며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과 중국의 과도한 재정 지출에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미국 달러가 패권 달러라는 점이다. 세계 패권은 달러로 상징이 된다. 그러면은 정부 부채가 이 경상수지, 재정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재정적자가 쭉 크게 중국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희망은 중국 해체까지지만은, 그러면은 미국도 그렇게 정부 부채가 많은데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 달러가 세계 달러기, 패권 달러기 때문에 안 망할 거예요. 그리고 IMF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 핵심적인 뭘 얘기를 해가지고 좋다. 민간 기업도 탕감해 주는 적이 있는데 정부 부채도 일부 탕감해 준다. 패권 달라니까.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 죽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재정 적자를 내면서라도 뭔가 계속 할 거예요. 높은 금리는 계속 유지하려 그럴 거고, 중국은 금리 못 내릴 수는 있어도 지금 올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금리 차이 때문에 이 자본들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자본이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게 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은 미 소비 둔화에 한 수출 증가세 점차 낮아질 것, 이민재 기자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 소비 단기간 내에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긴 하는데 점차 줄어들 거니까 한국 수출세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한국은행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유로 지역은 소비 부진 완화 시 생산 소득 소비 선순환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유로 지역 수출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유로 지역 GDP 성장률 기여도 뭐 해가지고 뭐 약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거. 요거 떨어졌을 때가 팬데믹이죠. 유로 지역 제하소비 떨어졌다가 팍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소비 팍 떨어졌다가 팬데믹 때 2020년 좀 서서히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유로 지역의 수출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트럼프는 멍청한 놈 욕하던 벤스 상원의원 트럼프 러닝메이터 됐다. 민소영 기자가 조선비주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군요. 흑수저 출신이래요. 미 최연소 부통령 후보 JD 벤스 상원의원. 이 사람은 중산층이나 그 이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만 하더라도 그 금수저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빈곤한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그래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했다. 사업가 기질도 있는 모양이에요. 정치 입문 전까지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일했고, 예일대에서 만난 아내 우샤 벤스 사이에는 세 자녀로,
셋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국민 무슨 무공훈장을 줘야 될 그런 거죠. 샌디에이오 출신의 우샤 벤슨은 인도 이민자 2세로 예일대 로스쿨 졸업 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서기로 일했으며 현재는 소송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39세. 꼭 수염을 길러야 되나? 뭐 주름도 없고 완전 젊은 친구네요. 중국에서 발견된 무덤 속 놀라운 당나라 벽화는 금발의 웨스턴너 남성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톰 매트칼프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매체에서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삼면이 보이는 그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 위에 무슨 이 상상 속의 그런 동물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 벽화 수준을 보다가 이런 수준을 보니까 요거는 좀 이 왕족의 무덤이 아니고 귀족 정도의 무덤일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생활상들이 그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맷돌을 돌리는 거군요. 농사져 가지고 요거는 무슨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에 이게 노랑머리에 그 일하는 뭘 이렇게 그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찍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연자방아 같이 발로 눌러가지고 뭐 방아 찢는 것 같은 거 그런 그림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나라는 중화족이 아니죠. 지금으로 하면 원래 그 당나라 애들도 그 당나라 사람들도 유목민족이었고 신장 위구르족과 같이 유사한 그런 그래 돌궐하고 뭐 비슷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 그놈이나 유목민족들은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삼국통일 시 나당연합군으로 신라 역사와 또 연결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신라 묘비석 그 문양이나 당나라 문양이나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중국이 뭐 산시성에서 그 발견됐다고 하는데 산시성 북부 하이위안시 외곽 도로공사 하던 중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네요. 미국은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온다. 사회학자가 딱 부정하는 이유. 뭐 사회학자 입장에서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미국이 패권이 끝날 때 자본주의 총체의 끝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 같고 디즈니랜드에서 볼 수 있는 미국 제국으로서의 모습 이렇게 비유를 했고 일본의 그 미국론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애당초 그 유럽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는 그 식민지로서의 대중문화적 기반 속에서도 살아 숨쉬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본의 가전제품이나 고질라와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연구를 한 모양인데 고질라의 상징은 그 원자폭탄 그런 거로 비유가 좀 되고 일본 국민 내에 이중성이 있는 것 같다. 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또 두렵고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일본 측의 그 생각 이런 것들도 고질라의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정신력이 그 문화로 영화로 이런 식으로 그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일본 열도나 그 중의 도시를 생각했을 때 미국은 연기할 수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할이 연기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다. 전후 일본이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네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